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제까지 길었던 황금 연휴가 끝나고 오늘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연휴 동안 이어졌던 비 소식은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내려가고 일교차도 커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주말로 이어지는 샌드위치 데이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오후에는 충북 북부에, 밤에는 충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 5에서 30mm, 강원 내륙에 20에서 60mm가 예상되고 가장 많이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 서해 5도에는 최고 80mm 이상, 가을비답지 않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경기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다며 연휴 마지막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마다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는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 특성 탓에 산불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연구로 인공 강우 실험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많은 비는 아니지만 습도를 높여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비행기 날개 끝에 달린 장치에서 불꽃이 터지며 구름 속으로 빗방울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구름 속의 수증기가 씨앗에부터 커지고 무거워지면 빗방울이 돼 떨어지는 겁니다. 인공강우 실험은 1963년에 시작돼 다양한 기상재해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산불 예방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 인공강우 기술로 많은 비를 만들긴 어렵지만 습도를 높여 불씨가 번지는 걸 막는 게 핵심입니다. 매년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동해안은 늦겨울과 봄철,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상청이 동해안에서 진행한 인공강우 항공실험은 모두 111회. 늘어난 강수량도 2023년 4.5mm에서 최대 8.5mm까지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11개 지역에 산림 건조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항공실험을 실행한 결과 산림 연료 습도는 약 20% 증가했고 평균 28시간 동안 안전등급이 유지되는 등 실제 산불 예방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100에서 120회 실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41차례 이뤄졌습니다. 당초 한 대뿐이던 기상관측 항공기는 지난달 한 대가 추가되며 2대로 늘었고 이달 하순 세 번째 항공기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2029년까지 영동 지역에서 실험을 이어가며 효과가 입증되면 산불 대응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인공강우 실험이 연구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산불 예방책으로 역할이 커질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조차 힘들었던 초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당국이 AI 융합 알고리즘인 AI 하이브리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술은 과거 대형 산불 데이터는 물론 지형, 나무 종류, 극한의 강풍 데이터까지 복합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돼 산불 발생 시 불과 몇 분 안에 화선의 확산 경로와 속도, 마을 도달 시간까지 예측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AI 모델은 지상, 공중, 우주에서 3중으로 실시간 화선을 탐지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화 자원 배치, 대피 구역 설정, 자동 알림까지 모든 재난 대응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올해 초기 모형을 구축한 뒤 2027년까지 기술을 고도화해 시험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국민 경고, 대피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중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구 이동과 군중 밀집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규모 축제나 행사, 도심 교통 혼잡 완화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대응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기존의 군중 밀집 예측 기술은 특정 지역의 인구수나 지역 간 이동량 중 하나를 활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서서히 모이는 상황에서는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AI 기반 군중 밀집 예측 시스템은 바이모달 학습 방식으로 인구수와 이동량을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특정 지역에 몇 명이 머는지 정점 정보와 지역 간 인구 이동 흐름이라는 간선 정보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정보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까지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위험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을 AI에 달아준 셈입니다. 특히 3차원 대조 학습 기법을 적용해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더 밀접하게, 시간상 인접한 순간은 비슷하게 학습시켜 단순히 현재의 인파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몰릴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측 정확도는 기존 모델보다 최대 76%까지 향상됐습니다. 연구진은 대규모 행사의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인구가 밀집된 환경에서 더 쉽게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기술을 통해 어디에서 얼마만큼 인구가 밀집될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은 감염 경로나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중 밀집 예측 기술이 다중 행사 등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막심한데 불공정 약관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건강을 위해 무심코 등록한 헬스장. 하지만 환불이 어렵거나 위약금이 과도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한 불공정 약관 때문인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 시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약관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불공정 여부는 미세한 표현의 차이로 결정나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심사 인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4년 1년 동안 1,4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직원이 13명인데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처리하는 민원 건수만 1인당 한 110건 이상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약관 심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국어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식별합니다. 또 심사 결과를 자동으로 생성해 민원인에게 알리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최근에 거대 언어 모델의 좋은 성능을 또 공공 영역,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여러 민원인분들의 권익과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희 모델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깨알 글씨와 어려운 법률 용어로 꼼꼼히 읽지 않으면 불리한 계약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약관. 빠르고 정확한 인공지능 약관 심사가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관련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토지, 임야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총 8종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오늘 오후 1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쇼핑몰은 복구가 완료돼 어제 오후 4시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관리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 수가 709개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발생 2주가 다 돼서야 기존 발표에서 누락된 시스템을 발견한 데 대해 정부는 사과했고 앞으로는 복구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과정에서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인 엔탑스 데이터가 복구됐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중단된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다시 살펴봤더니 709개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됐습니다. 전산실에 발생한 불로 행정 서비스가 멈춰선 지 2주가 다 돼서야 누락된 시스템을 발견한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제 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와 직원들이 갖고 있던 자료,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차이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정상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각 부처 협의도 거쳤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혼선을 빚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운영관리 시스템 복구를 계기로 더욱 정밀한 복구 관리가 가능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었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198대를 연휴에 도입 완료했다며 신규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는 복구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과 같은 층에 있는 제8 전산실의 경우 분진 제거 작업을 마친 상태로 전기 선로가 복구되는 대로 재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구센터 이전을 우선 검토했던 5층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전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대전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센터에 복구하는 방식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인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심리 상담과 인력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이 들고 있던 배터리에 불이 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우연 연기가 치솟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역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피를 안내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난달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갖고 있던 20kg짜리 대용량 배터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신속한 대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이곳 합정역을 30여 분 동안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을 지나던 열차 객실에서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는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 선반에 놔둔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비행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후로 비행기에 탑승할 때 보조 배터리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고 직접 소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생겼지만 지하철은 이런 조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하철에서는 대용량 배터리만이라도 반입을 규제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이렇게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또 유독가스 배출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배터리 화재에 대비해 별도의 조치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휴대제한 품목에 대용량 배터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에 한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터리를 80% 정도까지만 충전해 과충전을 막고 충격이나 고온 환경에 주의해야 하며 과열되거나 부푸는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연일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500억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들과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협상 타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연휴 마지막 날, 용산 대통령실에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가 열린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 모두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온 김정관 장관의 방미 결과를 우선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시나리오별 협상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우리 제품에 매기는 상호 관세율과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 재원을 모두 현금으로 조달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대출과 보증을 염두에 두고 지난 7월 말 우리 측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화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 급파됐던 김정관 장관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우리 측 수정안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미국 측에 역제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금 투자 비중을 높이려면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단 겁니다. 무제한 통화 스왑은 필요 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대통령께서 외환 얘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나 YTN에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도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만큼 대통령실은 국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최대한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데 힘을 쏟으려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정부가 구글에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구글의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적절한 세금도 내지 않고 비용도 안 내며 데이터만 달라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여전히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지도가 최근 선보인 거리뷰 3D. 지도가 매끄럽게 연결되고 건물과 도로들은 마치 실제처럼 생생합니다. 이런 기술은 정부가 제공한 고정밀 지도가 기반이 되어 가능했습니다. 국내 지도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정부 규제도 받고 지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우리 고정밀 지도를 갖게 되면 어떨까? 우선 법인세부터 제대로 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턱없이 적게 냅니다. 내야 할 법인세가 재작년 기준 최대 5,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낸 건 155억 원. 이유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사업장격인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면 되는데 구글은 이 조건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이 우리가 세금 1조 원 넘게 투입해 축적한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데이터 센터 문제, 지명 표기, 조세 등 다양한 규정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 반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정밀지도 개방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자율주행이나 배달주문 사업 등을 하는 국내 다수 영세 기업은 돈을 내고 지도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구글 의존도가 높아지면 비용 압박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은 과거 지도 이용료를 단번에 14배가량 올린 전례도 있습니다. 일반 업체들은 어쩌면 지금 현재 구글에 내는 돈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내는 돈보다 수배가 또는 수십 배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은 구글이 지도 서비스 개선을 명목으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요구를 하는 상황. 정부가 다음 달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의 우려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생 가운데 국어 실력이 미달인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한글로 적힌 국어 교과서를 읽어도 20%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을 말하는 건데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고지식하다라는 단어를 지식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하거나 위인전의 위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들. 에피소드로만 웃고 넘어가기엔 심각한 상황이 매일 교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를 읽고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10명 가운데 1명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고2 학생들 가운데 국어 과목에서 미달을 받은 비율은 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3 학생들도 10.1%가 국어 수준이 낮은 거로 측정됐습니다. 국어를 잘하는 학생 비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수 비율은 중3 학생의 경우 2020년 75.4%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6.7%로 고2는 69.8%에서 54.2%로 뚝 떨어졌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달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는데 1년 전보다 남녀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독서 부족부터 디지털 기기 중독까지 다양한 원인 분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전체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3%만 골라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새 미달 학생이 7배나 늘어버린 상황 속에 학교나 교사 개인의 노력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젠 공교육의 틀 안에서 문해력 교육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국인이 지난해 1인당 79개 라면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베트남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라면 소비량은 41억 개로 세계에서 8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5만 명으로 1인당 라면 79.2개를 먹은 셈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까지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이 1위였지만 2021년부터는 베트남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자와 라면 등의 이름이나 메시지를 담는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는 재미와 작은 글귀로 위로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준, 해교, 초콜릿 과자에 적힌 이름들. 출시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등장한 이벤트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찾겠다는 기대감으로 이 과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각자 이름도 찾고 그러면은 제 이름 찾았을 때 너무 기쁘고. 저도 제 이름 동건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과자 속 이름 찾기는 SNS 챌린지로도 번졌는데 가수 아이유도 유튜브에서 실패했다고 털어놔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열풍에 대형마트에서 제품이 동나는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은 있고 어떤 이름은 없는 걸까? 최근 신생아에게 인기 있는 이름을 뽑아 프린팅 방식으로 새겼다는 게 제조업체의 설명입니다. 504명의 이름을 담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컵라면입니다. 이 컵라면 바닥 용기에도 다양한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제가 뽑은 것은 이렇게 반짝이는 널 응원해라고 써 있습니다. 우연히 뒷면을 확인한 소비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따스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호감과 친근감이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품업체들은 소비자의 감정과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되게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MZ세대 소비자들은 작은 재미와 위로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곧 기업의 마케팅 효과로 이어지죠. 소비자가 단순한 구매자에서 팬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글귀 하나, 이름 하나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는 만큼 감정을 담는 소비는 소비재 기업의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0월 1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